우선 이제 도입부의 아케이크 미소를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가 책이나 방송이나 뭐 온갖 데서 유튜브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불상이 석굴암 뭐 마애불 뭐 이런 그 불상들이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아케이크 미소를 가지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됐냐면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그리스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리스에 빚진 게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적 요소가 바로 불상이다. 그래서 석굴암 그 본존불 있잖아요. 석굴암 부처님이 그리스 아폴론 신의 모습과 닮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 아폴론 신이 어떻게 석굴암까지 오게 됐느냐? 그걸 유래를 설명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불상을 만들 때 조각을 할 줄 아는 기술자는 그리스인들 뿐이었다. 그리스인들만 조각을 했다는 거야. 간다라 지방.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간다라에는 조각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인 뿐이었다. 그래서 초기 불상,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다라 그리스 미술이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로 흘러 들어왔는데 결국 통일신라 석굴암 불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2000년 세월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의 아폴론 신상이 우리나라 신라 경주 산기슭의 본존불 자비로운 미소를 띠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나란히 사진이 실려 있고 서로 닮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원전 550년 오른쪽 그림입니다. 선생님 이게 화면이 옆으로 벌어져 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좀 조정해 주세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넓어요, 그죠? 가로가 너무 깁니다. 어쨌든 기원전 6세기 중반 그리스 청년 조각상과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은 석굴암 본존불 둘이 닮았다. 뭐가 닮았냐면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입모양, 미소를 머금은 입모양이 닮았고 또 얼굴 선이 닮았다. 그래서 오른쪽 조각이 왼쪽으로 왔다. 근데 기원전 550년이고 왼쪽이 이제 750년이잖아요. 그러면 750 더하기 550 하면? 1300. 근데 아까 200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뭔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 책을 쓰신 분이 우리나라 이제 그리스 협회 회장이시고 한국 그리스 연구소 소장이신, 그러니까 그리스 통이에요. 유재원 교수인데요. 이분이 초기에 쓰신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상식이 이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5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우선 시대가 너무 벌어져 있다. 언급된 지역이 너무 띄엄띄엄하다. 교류사를 입증을 못하고 있다. 연결고리로 작동할 조형 비교가 없다. 그 다음에 종교 도상의 특징이 보수성입니다. 이 보수성을 무시하고 있다. 또 기원전 2세기 간다라 종교 미술을 말하면서 기원전 6세기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이 오른쪽 그림이 기원전 6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말하기로는 기원전 2세기를 얘기해놓고 6세기 그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또 기원 후 8세기 석굴암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작품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얼굴의 부분과 전체, 뼈와 피부의 상관성, 그래픽적인 요소, 어떤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거, 대상 모델의 나이와 성별, 사이즈, 주문 환경, 전시 컨텍스트 등 이런 걸 이제 다 감안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비스듬한 사진을 이제 2장 해놨는데
이 오른쪽 그림이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같은 작품이에요. 볼로 만드라코로스인데요. 아테네 뉴 아크로폴리스 고고 박물관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비스듬하게 봤을 때는 온화한 미소. 오른쪽이 온화합니까? 얼굴선이 닮았다 라고 하는데 얼굴선 닮았어요? 네, 이게 사진이 옆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비율을 바로 잡으면 이 사람은 이제 뾰족한 사람이에요. 아주 뾰족한 사람입니다. 콧등을 한번 보세요. 눈썹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된 안구, 그 다음에 광대뼈, 그 다음에 턱뼈, 돌출부.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도저히 닮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고르고 골라서 가장 닮았다고 생각한 거를 가둬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각도 닮았나요? 닮았나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가사유상이라든지 석굴암 본존불 마의 삼존불 미소는 고대 그리스의 아케이 스마일과 닮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향신문에 써놨어요. 최초의 불상은 그리스 조각처럼 서구인의 얼굴을 보여준다. 이게 서구인의 얼굴이에요. 헤어스타일과 의상도 그리스식이다. 네. 1000년 이상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불상에 등장하는 부처의 미소에 아케이크 스마일이 스며든 건 아닐까. 불상의 은은한 미소는 어디서 왔나. 아케이크, 그리스 조각상, 이 간다라 불상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맨날 이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조각은 미숙한 솜씨를 미소로 커버하기 위한 초기의 아케이크 스마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차츰 자연스러운 동색을 구축한 중기 고전 양식이 되고 이에 엄숙 사색 표정으로 그리스 전형이 됐다. 엄숙 양식은 고전 양식 이전입니다. 이후가 아니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말기 헬레니즘 양식이 굽타 왕족의 불상에 영향을 주고 석굴암 본존불도 여기서 나왔다. 말기 헬레니즘. 헬레니즘이 알렉산더 대왕서부터 악티움 해전까지잖아요. 알렉산더가 356, 323, 악티움 기원전 31년. 말기 헬레니즘 양식이 석굴암에 영향을 줬다. 왼쪽이 말기 헬레니즘입니다. 이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PD가. 아케이크 스마일과 이 불상 좀. 그래서, 그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딱 그랬더니, 자기네들 다 그리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다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만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고요. 하지 마세요. 방영. 그런데 결국 방영을 하고 제 인터뷰를 뺐더라고요. 아케이크하고 불상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유재홍 교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을까? 그분이 이제 언어학자예요.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미술사는 특히 고고학은 공부를 안 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왼쪽은 기원전 2세기예요. 기원전 2세기인데 왔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조각을 보면 건조하고 무표정해 보인다.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곰브리치 미술사 책에 보면 오늘날 미술관에 소장된 대부분 조각품들은 그리스 조각품들은 그 당시에 고대 여행자나 기념품 수집가들을 위해서 또는 정원이나 대중 목욕탕. 정원이라는 것은 이제
전원 건축이죠, 그죠? 빌라 건축. 기원전 2세기 중반서부터 빌라 건축이 유행했었습니다. 대중 목욕장, 아그리파 욕장이라든지 이런 욕장들 있잖아요. 이를 장식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복제품들. 그러니까 그리스 원작인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로마에서 막 엄청나게 카피를 떠가지고 카피를 이제 많이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로마 시대 복제품, 그리스 원작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로마 시대의 복제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복제품이 그나마 좀 남아있어가지고 원작은 사라졌지만 그 원작의 느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겠다. 복제품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보잘것없는 모습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역효과가 뭐냐면 그리스 조각이라는 게 생기가 없고 차갑고 무미건조하고 그리스 조각상들은 창백한 얼굴과 무표정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입견이 로마 시대 복제품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맨 윗줄에 보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품을 보면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원작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떠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림세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요한의 복음서를 불에다 쬐었더니 그 밑에서 막 글자가 올라옵니다. 보니까 에우리피데스가 그 밑에 숨어 있어요. 실제로 에우리피데스의 70% 이상, 여류시인 사포의 90% 이상이 그런 팔림세스트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몬즙으로 글씨 쓰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제품을 보면서 복제품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원작을 상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곰브리지 주장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첫 번째, 복제도 아주 충실한 복제가 있겠죠, 그죠? 또 원작은 팔을 올리고 있었는데 복제를 하면서 팔을 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세를 이렇게 뒤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의적인 복제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재료가 원작은 대리석이었는데 청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청동을 또 대리석 카피로 만들 수도 있고 재료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이즈도 더 키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오르세 박물관에 가면 거기 이렇게 푸른 조각들이 많잖아요. 청동처럼 보이는 톡톡 쳐보면 툭툭 소리가 납니다. 땡땡 소리가 안 나고 툭툭 소리가 나요. 그게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석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카데미 전시를 할 때 석고를 전시를 했어요. 석고에다가 칠해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문자가 와가지고 이거 마음에 든다. 사자 특히 마음에 드는데 사자 2마리 사이즈 좀 키워가지고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주셔. 아니면 청동으로 만들어주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제작을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오르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특히 1층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석고 덩어리예요. 한번 원래 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많은 카피들이 카피가 무슨 뜻이냐면 카피라는 것은 다른 시대, 다른 작가, 다른 공방, 다른 재료가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원작을 로마 시대 때 다른 시대, 다른 작가, 다른 공방, 다른 재료로 한 게 카피예요. 레플리카는 뭐냐? 고고학에서는 이제 이 둘을 구분을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원작자인데 하나 비너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 친구 집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어. 나도 2개만 만들어줘. 같은 작가, 같은 공방, 같은 재료, 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레플리카예요. 자,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리스 원작을 복제했던 그 복제 조각가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물론 로마인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가 문미우스 장군이 기원전 159년 코린토스 함락 마지막으로 그리스 전역을 아카이아라는 이름의 속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의 속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스 도시들의 조각 공방을 통으로 옮겨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다 망해가지고 돈도 없어요. 작품을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돈이 흘러 넘친단 말이야. 주문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 조각가들을 식구들 다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로마에서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 조각가들이 대부분 그리스 원작을 생산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복제 조각이나 원작이나 전부 칼날을 칠했었는데, 채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지워지고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곰브리츠가, 그리스 조각, 고대 조각들이 다 창백하고 무표정하고, 차가워 보이고, 색깔이 다 벗겨져서 그런 겁니다. 색깔이. 그리고 원작은 아름다웠는데, 로마 시대 때 카피가 질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주장 역시 잘못된 거예요. 지역마다 다 특성과 색깔과 다들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있었어요. 그죠? 결론. 복제 조각이 원작보다 창백하고, 차갑고, 무표정하고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다. 심지어 원작보다 복제 조각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질적 수준이 복제가 반드시 떨어지는. 모조품들은 생기가 없고 차갑고 무미건조하고. 모조품입니다. 미술책에 나오는 유명한 작품이죠. 올림피아 박물관의 헤르메스와 아기. 모조품이에요. 많은 책에서 원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조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게 올림피아 헤라 신전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부인 파우스티나의 두상도 같이 나왔는데, 거기서 로마 시대 때 2세기 그 두상, 그 다음에 이 몸통의 기법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래서 로마 시대 카피고요. 이 작품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핑켈만, 요한 요하임 핑켈만이 오직 이 작품, 정수라고 해서 정수, 카피입니다. 기원전 4세기 레오 캬레스의 원작을 로마 시대 때 카피한 거예요. 이 카피를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특히 발 뒤쪽, 옆구리 부분, 발 아래 보조장치들, 그 다음에 이 벨베데레 아폴론이 신고 있는 샌들이 로마 검투사의 샌들이에요. 그리스 샌들 아닙니다. 로마 검투사의 샌들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서 활을 쏘고 몸을 이제 돌리는데, 이 사타구니 부분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델들 워킹할 때 이렇게 어깨 흔들면서 이제 워킹을 하잖아요. 공통된 특징이 사타구니를 앞으로 내밉니다. 하체, 아랫배 이 부분을 앞으로 내밀면서 걷는데, 이게 기원 후 1세기의 로마에서 발명된 새로운 취향이에요. 이 양말 아랫배 내밀고 있어요. 고전기 헬레니즘 조각 중에 없습니다.
창백해 보이지 않느냐? 차갑고 무표정. 아니에요. 색깔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작입니다. 눈 따로 해다 박았어요. 그죠? 아테나 여신이에요. 원작인데도 차갑고 무표정해 보이지 않아요? 턱도 너무 크고, 그죠? 자, 그렇다면 아르키메데스가 제작한 오르페우스 부조 2점을 비교하면서 나폴리 부조와 루브르 부조 중에 어떤 것이 원작이고 어떤 것이 카피인지 직접 가려봅시다. 이게 이제 나폴리인데요. 맨 오른쪽이 오르페우스, 중간이 에우리디케, 왼쪽이 헤르메스입니다. 자기 애인 구하려고 저승까지 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도로 그러니까 2번 죽이는 거예요. 헤르메스가 저승사자입니다. 슈효폼포스, 저승사자, 영혼의 안내인. 이제 에우리디케의 팔을 잡아채면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나폴리예요. 이것이 루브르입니다. 나폴리와 루브르 다시 볼까요? 이게 나폴리고 이게 어느 게 원작이고 어느 게 카피일까요? 자, 복숭아뼈, 발가락의 표정들, 그 다음에 옷주름, 아래로 옆으로 왼쪽과 오른쪽 옷주름 하나하나, 그 다음에 무릎뼈의 재현을 비교해 보십시오. 왼쪽이 나폴리, 오른쪽이 루브르입니다. 머리카락, 허리띠, 주름, 손가락. 자, 에우리디케. 왼쪽이 나폴리, 오른쪽이 루브르. 나폴리와 루브르. 어때요? 어떤 것이 원작이고 어떤 것이 카피입니까? 왼쪽이 원작이고 오른쪽이 카피처럼 보입니다. 둘 다 카피입니다. 작품의 질적 차이는 원작, 호작의 질적 차이 또는 그리스 작가와 로마 작가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개별 공방, 개별 작가의 작업 수준에 따른 것입니다. 고고의 아버지 빈켈만은 벨베데레 아폴론을 고대 그리스의 가장 뛰어난 걸작으로 꼽고 책도 쓰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로마 시대 모작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오콘도 모작입니다. 카피톨리노 비너스. 특히 르네상스가 고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했던 작품의 70% 이상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가짜였어요. 가짜를 그렇게 유통시켜서 팔아먹었어요. 짝퉁을.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를 고대의 부활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고대에 대한 집단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부활이었어요. 작품이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것은 로마 카피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형의 파손이 심하거나 색채가 사라졌기 때문에. 색채를 복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싹 벗겨지니까 이제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땅에 파묻혀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색채가 일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더 생생했겠죠, 그죠? 남아있습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남아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청동과 대리석 원작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테라코타 소조의 채색을 통해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색을 했었어요. 이렇게 큰 조각, 작은 조각, 대리석 조각 할 것 없이 다 채색을 했습니다. 청동도 채색을 했어요. 대부분 타나그라 쪽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느낌 있죠, 그죠? 느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밀로의 비너스와 라오콘인데요. 라오콘부터 다루겠습니다. 라오콘.
높이 208. 우리가 이제 조각 작품 사이즈를 표시할 때는 세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깊이 이렇게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스탠다드 도록에도 이 원칙이 안 지켜져요. 그림은, 페인팅은 세로 곱하기 가로를 쓰게 돼 있죠, 그죠? 그거 잘 안 지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06년 1월 14일, 농부 펠리체가 에스크린 언덕 자기 포도원에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교황께서 상갈로와 미켈란젤로를 파견했습니다. 왼쪽 밑에 동그란 것이 콜로세움이고요. 콜로세움에서 멀지 않습니다. 밭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 라오코온을 발굴한 공로로 평생 연금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무덤,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하는 깜피돌리오 광장 있잖아요. 미켈란젤로 광장. 거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 왼쪽에 보면 이 제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 사람 펠리체 데 프레디스의 석관이 지금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오코온 사건에 대한 고대 기록은 베르길리우스, 라오코온이 트로이 목마 배를 창으로 퍽 찔러봤다는 거야. 이 찌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았다. 창으로 배를 푹 찔렀더니 그 안에서 숨어있던 아카야 군인들, 그리스 군인들의 무구들이 서로 부딪힌 소리가 쩔그렁쩔그렁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에 취한 트로이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 소포클레스는 라오코온이 왜 벌을 받았냐? 사제로서 장가를 가면 안 되는데 장가를 가서 애를 둘이나 낳았다. 자, 이게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원전 7세기 초의 미코노스 암포라 목 부분인데요. 트로이 목마를 다루고 있고요. 요겁니다. 여기서 이 윗부분 있잖아요. 윗부분이 요 그림입니다. 자, 소포클레스는 뱀 두 마리가 왔는데 그 뱀이 칼리트나이 섬에서 왔고 뱀 이름은 포르케스와 하리보에아였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퀸투스 스미르나이오스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 스미르나이오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킬레우스와 펜테실레아 사건 아시나요? 둘이서 이제 막 사랑에 빠지고 죽고 죽이고 하잖아요. 원래 호메로스 일리아스는 헥토르의 죽음, 장례, 그 다음에 뼈를 추려가지고 항아리에 넣는 걸로 끝납니다. 아킬레우스와 펜테실레아의 사랑 이야기, 뭐 파리스가 화살을 쏘아서 아킬레우스 뒤꿈치 없어요. 호메로스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아쉽게 끝났다. 그래가지고 후대 작가들이 자꾸 이제 뒤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무수한 작가들이 붙였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고 방대하게 붙인 사람이 스미르나이였습니다. 양반책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율리우스 2세 교황께서는 조각가 줄리아노 상갈로와 미켈란젤로를 라오코온 나왔대 바로 파견했답니다. 자, 근데 줄리아노 상갈로의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 다 상갈로가
원래는 야 줄리아노 상글로 너 얼른 가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성아 저도 갈래요. 동행을 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내미 프란체스코도 아빠 저도 같이 가요 해가지고 3명이 갔다는 거야. 대리석을 보고 아빠가 그러니까 줄리아노 상갈로가 이거 라오콘이잖아. 그때까지 라오콘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땅에서 대리석 덩어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 주제를 알아봤다는 거야. 플리니우스 박물지에 나오는 34권에 나오는 라오콘이네? 하고 알아봤다는 거야. 상갈로는 라오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미 그 당시 문헌에 박물지들이 광범위하게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중요한 대목들은 이미 상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라오콘에게 뱀 한 마리가 옆구리 쪽으로 달려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 뱀이 큰 아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쪽으로 접근하는 뱀의 목덜미를 잡아챕니다. 잡아챘더니 뱀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라오콘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독리가 이제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위쪽에 박힌 독리.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의 옆구리를 또 깨무는 뱀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미 물었어요. 작은 아들은 물렸고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 이름은 팀브레우스. 큰 아들 안티판테스는 아빠 덕분에 첫 번째 공격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게 되죠, 그죠? 라오콘의 뒷면 그리고 정면입니다. 피렌체 메디치 채플이 있는데 메디치 채플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이게 1975년에야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75년에 그 공간을 발견을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라오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1530년에 미켈란젤로가 그 정쟁의 와중에 2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산로렌조 메디치 채플 지하에 숨어 있었다라는 문헌 기록은 갖고 있어요. 콘디비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75년에야 그걸 발굴한 거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미켈란젤로의 필체로 컴컴한데 이제 등잔불, 올리브 등잔 하나 있었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요강 갖다 놓고 물 먹고 하면서 이제 2달 동안 숨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게 모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오콘을 기억에 의존해서 그린 거야. 라오콘이 언제 발굴이 됐죠? 1506년이란 말이야. 1530년에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24년 전에 봤던 어떤 조각상의 얼굴을 기억으로만 복원해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점심 뭐 먹었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재활용 분리수거하러 702호 아줌마 만나는데 아줌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보긴 했는데. 그거를 또 벽에다 그려봐라 하면 기억이 나. 24년 후에 이걸 이제 머릿속 기억으로만 재현을 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다 메디치 채플 지하에서 발견된 줄리아노 데 메디치도 있고요. 다 있네요. 그죠? 전부 이제 라오콘 모티프입니다. 라오콘 발굴 이후에 미술의 역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라오콘이 발굴되지 않았더라면 바로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벤스도 뺏겼고요. 큰아들, 작은아들. 이 작은아들 좀 보세요. 왼쪽에. 이 루벤스가 그대로 뺏겼단 말이에요. 이걸 뺏기더니 이런 식으로 써먹어요. 이 작은아들 아니요? 왼쪽에 작은아들 가니메데스로 써먹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먹어요. 티ziano도 써먹고 뭐 부활 장면에서 써먹고 많이 써먹었어요. 그죠? 라오콘의 오른팔 복원 문제. 라오콘이 이전 사진을 보면 오른팔을 다 이렇게 뻗고 있어요. 뱀을 쥐고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이 뻗는 게 맞느냐, 접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뻗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뻗었어요. 다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루트비 폴락이 접힌 팔을 발견을 했어요. 팔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라오콘 팔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냥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50년 후에 혹시 이거 한번 맞춰볼까? 하고 딱 맞춰봤더니 딱 맞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쇠심을 박았던 구멍까지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접었다. 핀 거 이거 가짜다. 이 잘못 복원된 거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거를 미켈란젤로밖에 몰랐다는 거야. 근데 다수 의견에 밀려서 이렇게 복원이 됐던 거죠. 미켈란젤로 뭔가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죠? 라오콘에 대한 플리니우스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서기 1세기예요. 티투스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플리니우스가. 이 사람이 박물지 37권을 썼는데 제 34권에 이 얘기가 나와요. 36권에 나옵니다. 34, 35, 35. 34는 회화, 35는 청동, 쇠, 36은 돌, 대리석 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라오콘 군상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작품은 모든 그림, 회화 작품과 조각 작품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한 덩어리의 대리석을 재료로 사용해서 라오콘과 두 아들, 두 마리 이 놀라운 형상을 재현하는데 로도스, 그리스 로도스 출신 조각가 하게산드로스, 폴리도로스, 아테노도로스가 공동 작업을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이제 청동으로 복원해 본 거고요. 청동 원작은 아마도 청동이었을 거예요. 청동으로도 큰 놈, 작은 놈 뭐 많이 만들었을 거고요. 대리석으로도 많이 만들었을 거고요.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라오콘을 봤는데 그 중에 내가 티투스 황제의 궁성에서 봤던 그리고 나중에 네로 황제의 황금궁성에서 발굴된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그 라오콘이 제일 뛰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복제고요. 자, 이것은 폼페이 벽화에 등장하는 라오콘입니다. 또 폼페이고요. 라오콘 주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자, 이 라오콘 아직 팔이 복원되기 전인데요. 이 라오콘이 발굴된 다음에 이게 이제 체세 리빠의 도상사전이에요. 도상사전인데 여기에 돌로레라는 제목으로 라오콘이 소개가 됩니다. 라오콘이 고통의 알레고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L'uomo mezzo ignudo col le mani e piedi in catenati e circondato da un serpente
che veramente l'immoda il lato manco sarà in filtà molto malinconoso. 저 옷을 거의 알몸 상태, 두 팔과 두 다리가 포박이 됐다. 묶였습니다. 뱀 한 마리가 칭칭 감고 있다. 그리고 그 뱀이 인정사정 없이 콱 깨문다. 비어있는 옆구리를 콱 깨물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모, 이 사람은 표정이 몹시 우울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돌로레, 고통의 알레고리가 된다는 거야.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통의 상징이 뭐였었죠? 예수님이었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뭐 가시 쓰고 못 같은 거 들고, 그죠?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이 양반이. 라오콘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라오콘 논쟁입니다. 빈켈만이 이렇게 썼어요. 에틀레 아인팔트 und 슈틸러그레스.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 자, 빨간색만 잠시 볼게요. Das allgemeine, vorzüglich kennzeichnende griechische Meisterstücke ist endlich eine edle Einfalt und eine küstliche Größe, sowohl in der Stellung als im Ausdruck. So wie die Tiefe des Meeres allseits ruhig bleibt, die Oberfläche macht doch so wütend ebenso zeigt der Ausdruck in den Figuren der Griechen bei allen Leidenschaften eine große und gesetzliche. 내가 그리스의 걸작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죠. 많이 봤는데, 조각 작품 엄청나게 봤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빼어난 특징을 들라고 하면 그 특징은, 많은 그리스 걸작들의 특징은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다.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다. 그래서 마치 바다 깊숙이는 항상 고요하다. 바다의 수면, 폭풍, 경랑 때문에 막 파도들이 휘몰아치는데도 바다의 심연은 항상 평화롭다. 그게 바로 그리스 걸작들인 거야. 그리스 걸작들과 바다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 인물들을 보면 bei allen Leidenschaften, 어떤 격정에도 늘 großen Gesetze, 영혼은 침착하고 침잠해 있다는 거야. 바다의 심연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바로 논쟁이 시작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라오콘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서사시를 쓰면서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라고 그 아이네이드에서 쓰고 있죠, 그죠? 끔찍한 비명. 라오콘이 막 뱀한테 물리면서 나 죽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비명을 질렀다고 말하지만 나 빈켈만은 아니라고 본다. 입 모양을 봐라. 입 벌린 모양을 봐라. 이거 비명이라고 보다는 겁에 질린, 그리고 짓눌린 탄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두 아들과 같이 죽어야 되잖아. 지금 죽습니다. 하고 이제 탄식을 뱉는다는 거야. 나 죽네가 아니고, 조용한 탄식을. 바다의 심연은 항상 고요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라는 걸작들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빈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 걸작들을 많이 봤는데 보편적 공통점은 고귀한 단순한 고요한 위대다. 바다가 거칠어도 심해, 바다 밑바닥은 고요한 것처럼 어떤 삶의 경랑 속에서도 그리스인들의 영혼은 평온하고 잠잠하다. 베르길리우스는 라오콘이 비명을 질렀다고 시에서 썼다.
나는 신음이라고 본다. 라오콘이 육체적 고통과 분노를 비명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베르길리우스 틀렸다. 그보다는 억눌린 신음으로 봐야 된다. 입 모양을 봐도 비명이 아니라 신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왼쪽이 베르길리우스, 오른쪽이 빈켈만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뱀에게 물리는 순간 라오콘의 입에서 하늘을 찌르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빈켈만, 그리고 빈켈만을 인용한 요한 에프라임 레싱이 쓴 그 책, 라오콘 또는 시와 회화의 경계, 비명 안 질렀다. 신음이다.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신음, 탄식이다. 라오콘 입 봐라. 입도 크게 안 벌려. 이게 뭐 비명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중권 선생의 미학 오디세이입니다. 라오콘에서도 역동적이고 극적인 성격이 잘 드러난다. 라오콘은 트로이 신관으로 사제로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가 하늘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두 아들과 함께 신들은 아니고요. 신이 보냈어요. 하나는 포세이돈이 보냈다. 하나는 아폴로, 서로 이제 베르길리우스, 소포클레스 다 다릅니다. 신들이 보낸 건 아니에요. 뱀들의 휘감기와 비상한 최후를 만든다. 빈켈만은 이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이 이 라오콘이죠, 그죠? 빈켈만은 라오콘이야말로 그리스 미술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고, 그거를 고귀한 단순과 고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진중권 선생이 이렇게 썼어요. 빈켈만은 이 작품, 라오콘 속에서 그리스 예술의 본질적인 특징을 봤다. 그리고 그것을 고귀한 단순, 고요한 위대라고 특징지었다. 라오콘으로부터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가 나왔고, 그것은 곧 고대 그리스 예술의 특징을 표현해.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 빈켈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미술, 그리스 걸작들을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무슨 보편적이고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 그게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다. 그런데 그 대원칙, 그리스 조형의 대원칙이 고귀한 단순, 고요한 위대인데, 그 원칙을 기준 삼아서 라오콘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보편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오콘을 봤더니 베르길리우스는 비명이라고 하지만 비명을 질렀다는 것은 고귀한 단순과 고요한 위대의 원칙에 벗어난다. 그것은 탄식, 신음으로 봐야 된다. 이게 그 사람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진중권 선생은 뭐라고 그래요? 라오콘이야말로 그리스 미술의 본통적인 특징이야. 그리고 라오콘에서 고귀한 단순과 고귀한 위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독일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귀한 단순, 고요한 위대. 이게 이제 전형적인 헬레니즘 레토릭이에요.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단어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인펠트기 에틀레, 그로스 슈틸레, 슈틸레 에틀레, 그로스 아인펠트기 그로스 에틀레 슈틸레, 슈틸레 에들하이트, 그로스 어떤 식으로 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 바꿔도 다 말이 됩니다. 일부러 이제 뒤죽박죽을 쓰는 거예요. 16가지의 조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 수사학의 기본이 교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야. 보랏빛 라벤더, 슬픈 추억,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레니즘 수사학이에요. 이거를 이제 써먹은, 조형적으로 써먹은 마그리트라는 벨기에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조형 원리는 교환입니다. 뭘 교환하느냐? 우리 이제 아까 단어 순서를 교환했는데, 마그리트는 크기를 교환해요. 무게를 교환하고, 가치, 속성, 방향, 시간, 공간, 차원을 교환합니다. 큰 거, 작은 거를 교환하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밝은 것, 단단한 거, 무른 거, 하나, 여러, 방향. 이걸 교환한 거예요. 뭘 교환한 거죠? 크기 교환이죠, 그죠? 이건 무게, 속성, 이거는 빛, 어둠, 또 속성이고요. 하나, 여러, 그 다음에 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교환이 원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빈켈만을 오독을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Das Kennzeichen griechischen Meisterstücke 걸작들을 고대 그리스 걸작들을 많이 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 고귀한 단순 고유한. 바로 이 그리스 영혼이 라오콘의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켈만 고대 그리스 걸작들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특징은 고귀한 단순과 고귀한 위다. 진중권 고대 그리스 걸작 라오콘의 보편적이고 빼어난 특징은 고귀한 단순과 고귀한 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독을 한 거예요. 복수형 걸작들을 단수로 잘못 읽고 라오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 라오콘의 연대 특정. 라오콘 재료는 로도스 대리석과 까라라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오콘이 한 덩어리로 아닙니다.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미켈란젤로가 뺏긴 거고요. 동시대, 페르가몬 제우스 재단. 똑같죠, 그죠? 유형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오른쪽은 원작이고 왼쪽은 카피입니다. 원작은 기원전 180년, 160년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카피는 기원 후 1세기 초입니다. 카피인지 어떻게 아느냐? 몰랐어요. 그러다가 1957년에 로마 나폴리 해안도로 닦다가 중간에 스페를론가 에서 도로를 닦는데 막 엄청난 대리석 무대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싹 파엎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로도스 출신 조각가인 아테노도로스, 하게산드로스, 폴리도로스 세 명이 제작했다라고 스킬라 그룹에서 나왔는데 이 스킬라 그룹은 티베리우스 황제 서기 1세기 초반의 황제 전속 조각 공방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 조각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플리니우스를 읽으면서 플리니우스 기록에 그리스 로도스 섬 출신의 아테노도로스, 하게산드로스, 폴리도로스 이렇게 이제 써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인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기원 후 1세기였던 거야. 스페를론가 로마 나폴리 중간에 있고요. 티베리우스 별장이 있는데요. 지금은 고고학 박물관이 있고. 자, 오른쪽 밑에 동그란 문고리 같은 게 생긴 거 있잖아요. 저곳이 수영장과 해상연회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열쇠고리처럼 생긴 게. 여기 해상연회장이고요. 수영장 한복판에 인공섬을 띄워가지고 거기 스킬라 그룹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가니메데스예요. 가니메데스가 위에 있고. 여기 가니메데스 있죠, 그죠? 그리고 해상연회장 요 안쪽에 수영장 안에 스킬라 그룹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스킬라 그룹
가운데 있는 여자가 스킬라라는 괴물이에요. 우리나라 낭랑공주, 뭐, 호동왕자, 그 스토리처럼 저 남자 아니면 죽어버릴 거야. 뭐 이래가지고 조국을 배신하고 뭐 그런 스토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배의 맨 앞자리에 태워서 크레타까지 같이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이제 달콤한 말을 뱉던 그 남자가 공주님이 자기 나라 팔아먹었더니 약속대로 너를 배의 맨 앞자리에 자리를 주마 하더니 배 선수 있잖아요. 그 앞에다 삐끄러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해적선 같은 거 보면 배 앞에 뭐 이상한 여자가 나무 조각 같은 게 그 원조가 스킬라야. 어쨌든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스킬라 그룹입니다. 그 고속도로 파다가 다 나왔어요, 이게. 오디세우스가 항해를 하던 도중에 스킬라라는 바닷괴물을 만나죠. 덩치도 엄청나게 커요, 여잔데. 그래가지고 오디세우스 부하의 머리통을 손으로 꽉 움켜쥐고 머리를 떼버립니다. 이 손이 스킬라 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 아저씨 머리통인데 요 머리통이 원래는 여기 올라 붙어 있었는 거야. 스킬라 허리에 미친 개 3마리가 붙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디세우스고요. 이것도 라오콘하고 닮았어요, 그죠? 스타일이. 머리통 떨어졌고요. 머리통이고요. 미친 개가 막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킬라, 괴물, 머리통, 오디세우스, 부하들이 3마리 개. 이게 이제 지금 복원한 그림인데요. 노를 뺏어가지고 이걸로 막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배전 안쪽에서 라오콘의 조각가 3명, 아테노도로스, 폴리도로스, 하게산드로스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이름입니다. 아타노도로스. 있죠, 그죠? 이게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갖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안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 쉬었다가 또 할까요? 네. 자, 그리스 조각의 발명. 우리가 이제 시대마다 미술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세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태초에 뭐 에덴 동산 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 시작돼서 점점 인간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모든 것이 이제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우리 후대들의 삶은 이제 더 나아질 거고 하는 어떤 그 진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이제 거꾸로였어요. 우리는 점점 몰락과 파멸과 종말과 심판의 날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은 시절, 황금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술도 이제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차안과 피안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스 조각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이것은 진보의 미술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미술도 진보를 방향으로 정하지 않았었어요.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 절대적인 것, 불변하는 가치, 영속적이고 단단한 것을 항상 추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 물론 이제 쪼개보면 다 색깔들이 다르긴 하지만 이집트 미술은 진보인 미술이 아닙니다. 색깔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 미술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낫다. 물론 이제 그것이 어느 시기에 이제 국한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적어도 19세기까지는 그리스 미술이 사상이 지배해왔던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이 바로 조각에서 시작된 콘트라포스토인데요. 이게 바로 콘트라포스토입니다. 이게 그리스 조각이에요. 이집트 조각은 반듯하게 서 있었어요. 옆으로도 반듯하게 서 있고, 옆으로 서 있다가 오른발을 내밀면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등과 엉덩이는 붙어 있고 오른발만 길어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약간 건들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걸음을 막 떼는 것 같기도 하고, 조각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한쪽 발의 체중을 더 많이 싣는, 우리가 이제 조각 작품을 읽을 때 발바닥부터 읽기 시작해요. 발바닥부터. 한쪽 발의 체중이 더 많이 실린 자세. 이것을 이제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의 발명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미술이 진보의 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인데요. 플리니우스가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을 도리포로스, 큰 창을 든 남자라고, 왼손에 큰 창을, 도리라는 큰 창을 들고 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를 두고 다른 예술가들이 이것이야말로 표준이다, 전범이다, 카논이다 라고 불렀고, 어떤 법칙인 것처럼 조금 전에 본 그 작품으로부터 예술의 기초를 끌었다. 작품 한 점을 가지고 예술 그 자체를 완성했다는 평판을 들은 것은 인간으로서 처음이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크레이토스의 콘트라포스토에 대한 고대 기록인데요.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체 조각에서 한쪽 발에 체중을 몰아싣는 자세는 폴리크레이토스의 발명품이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글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꼭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읽으면 날 셉니다. 어쨌든 폴리클레이토스의 작품을 두고 로마 시대 때 바로는 네모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조각 작품이 네모나요? 네모나지를 않잖아요. 근데 네모나다, 호모 쿼드라투스 또는 쿼드라타, 네모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모난 작품이 아닌데 네모나다고 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실비오 페리라는 고고학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모나다는 쿼드라타. 그것은 그리스 테트라고노스를 옮긴 말인데요. 테트라고노스 역시 네모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테트라고노스와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 테트라콜로스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조응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새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쿼드라타라고 옮긴 것이 아닐까. 근데 테트라고노스와 동의어로 쓰이는 테트라폴로스는 바로 콘트라포스토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지다리 서로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인체의 조화로운 구축의 바탕이 되는 네 부분, 두 팔과 두 다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곰브리치는 고전기 조각을 설명하면서 이 작품을 빠뜨리고 있어요. 곰브리치 책에 이 작품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죠. 서양 율사책에는 다 빠졌어요. 왼쪽이 미네폴리스고요. 오른쪽이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버전이 더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자, 하체, 상체, 머리부터 봅시다.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나요? 옆으로 삐딱한가요? 목에 누웠잖아요. V자가 누웠습니다. 머리가 떨어져서 없더라도 이 V자를 보면 어느 쪽으로 누웠느냐에 따라서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돌렸는지, 뒤로 제쳤는지, 숙였는지 읽을 수가 있어요. 상체를 봅시다. A와 B가 똑같은가요? 이쪽이 더 부풀었죠, 그죠? 이쪽이 더 납작해요. A와 B가 똑같은가요? 다르죠, 그죠? 이쪽은 올라갔고, 이쪽은 내려갔습니다. 팔도 밑으로 늘어진 팔에서는 핏줄이 두드러지고, 수평을 이루고 있는 팔에서는 핏줄이 숨었습니다. 자, 밑에 이것도 이제 좌우가 다른데 왼쪽이 이제 더 밑으로 기울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남자 목욕탕 가면 다 보입니다, 이거. 100%다 그러냐? 100%는 아니고요.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도 이걸 가르쳤어요. 고대 조각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릎. 한쪽은 돌출했고 한쪽은 숨었죠, 그죠? 숨었습니다. 체중이 실린 쪽 발, 핏줄이 두드러졌고요. 자, 그런데 체중이 실린 쪽의 발, 오른발, 무릎이 왼발보다 무릎뼈는 더 올라갔는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어느 쪽 발이, 어느 쪽 무릎이 더 앞으로 돌출했을까요? 오른쪽이, 이쪽 오른쪽이요? 네, 오른발. 왼발이 더 돌출합니다. 왜냐하면 오른발의 발 뒤꿈치하고 왼발의 엄지발가락 끝이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뒤꿈치와 동일선상에 있을 때 오른발에 체중을 실으면 이렇게 돼요. 왼발이 한 뼘 더 나와 있죠, 앞으로. 무릎뼈는 더 처지고 앞으로 돌출합니다. 좌우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어깨, 목.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나폴리 버전이고요. 큰 창을 든 남자. 큰 창을 들고 있고, 왼쪽 무릎. 체중이 실리지 않은 왼쪽 무릎이 더 돌출해 있죠.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헬레니즘 루시포스 조각인데요. 몸통에 비해서 머리 크기가 아까보다 살짝 줄어든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비례는 이제 똑같은데 머리 크기를 줄임으로써 더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착시를 발명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보다 앞서서 100년 앞서서 제작된 떼네아의 크로스인데 뮌헨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발굴됐을 때 고고학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인체 비례이잖아요. 이집트 인체 비례는 모눈종이에 딱 들어가는 정확한 인체 비례입니다. 그게 기원전 700년을 기점으로 1카논과 2카논 두 개의 인체 비례가 있어요. 모눈종이 24칸짜리가 있고 21칸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카논, 기원전 700년 이후의 제2카논의 모눈 비례와 이 떼네아이 크로스가 그리스에서 발견된 떼네아이 크로스가 그 모눈에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게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이집트 인체 비례가 그리스로 이식이 됐는데 이로부터 100년 이후에 독자적인 콘트라포스가 발명이 된 거야.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문헌에서는 있었는데 실물로 확인하기는 처음이었어요. 바로 이 떼네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세대 앞서서 메트로폴리탄 크로스의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또 외계인처럼 생겼고요. 이런 그 그래픽적인 요소, 장식적인 요소. 자, 이런 것도 인체로 보이진 않죠, 그죠? 그렇지만 등 뒤쪽에서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 이 견갑골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정면에서도 살짝 차이가 나고요. 무릎뼈에서도. 두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밑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심스러운 실험들이 행해졌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에 비하면 아나비소스 크로이소스, 자, 이것은 여기에 바람이 통하죠. 그죠? 이거 딱 붙었잖아요. 바람이 통합니다. 무릎, 자, 얼굴. 아까보다는 덜 외계인처럼 보이죠?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고전기, 기원전 50년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폴리클레이토스가 등장합니다. 580년, 560년. 자, 이건 이제 고전기 후기고요. 이건 헬레니즘 초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머리 크기는 비슷한데 몸은 더 길어 보이죠? 실제로는 이 머리 크기가 작은 겁니다. 8등신과 7등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쪽과 등쪽. 앞에서 봤던 이 상하좌우 4개의 부위가 각각 균형을 이룬다 라고 하는 콘트라포스의 이념이 등자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괜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까 봐요. 이 언급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0개가 넘는데 이걸 제가 싹 다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인체의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이란 A와 B, B와 C의 관계에서 이 아름다움이 나온다. 그러니까 비례가 바로 아름다움의 문법이라는 거야, 비례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큰 창을 든 남자, 폴리클레이토스의 카논을 봤을 때 한쪽 가슴이 납작하고 단단하면 한쪽 가슴이 부풀고 말랑말랑했잖아요. 한쪽 엉덩이, 다른 쪽 엉덩이, 그 다음에 한쪽 허벅지.
이집트 인체 비례에 따르면 두 개의 허벅지는 똑같은 매스와 똑같은 굵기와 똑같은 단단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봅시다. 왼쪽이 나폴리이고요. 오른쪽은 헤르쿨라네움에서 나온 청동입니다. 암틀을 사용해서 오리지널과 똑같이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은 청동이었는데 청동을 카피한 것이 왼쪽 나폴리입니다. 오른쪽은 원작이에요. 원작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작을 찍어낸 암틀과 같은 암틀에서 나온 또 하나의 원작이, 이건 두상만 남아있어요. 전체 조각이 아니라 두상만 남아있는데, 머리카락을 볼까요? 아까 우리가 어깨, 가슴, 둔부, 갈비뼈, 사타구니선, 무릎뼈, A와 B가 다 달랐잖아요. 여기에서도 두 눈이 있는데 눈꺼풀의 두께가 달라요. 크기도 다릅니다. 눈썹의 그리는 호도, 이쪽은 훨씬 더 가파르고 짧아요. 이쪽은 더 길고 완만합니다. 이쪽은 콧날개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입술 산도, 한쪽은 완만하고 한쪽은 높습니다. 이쪽이 돌출했고 이쪽은 무너졌죠, 그죠? 자, 이마뼈. 좌우 동형인가요?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중앙에서 약간 삐껴나 있는데, 오른쪽이,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인데요. 오른쪽이 타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하고 접혔습니다. 여기서는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접혔어요. 이쪽은 더 두툼하고 이쪽은 납작합니다. 숫자도 이게 더 많아요. 이 갈고리가 더 크죠? 갈고리가 더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위에는 타래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시메트리아의 원리입니다. 왼쪽 발과 오른쪽 발, 두 개의 무릎, 두 개의 가슴을 규정했던, 하나가 무거우면 하나가 가볍고, 하나가 부풀면 하나가 가라앉고, 하나가 따뜻하면 하나가 차갑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 요소들이 서로 균제 비례를 맞추어 가면서 생동감 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거야. 고고학자들은 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셌어요. 그리고 여기서 단 한 올의 머리카락이라도 누락이 된다면 이 코스모스가 붕괴된다는 거야. 단 한 올도 더 할 수도 없고 덜어낼 수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균형, 미세한 비대칭이 바로 운동감과 생명감, 활력을 만들어내. 이 이집트 미술이 없었어요. 그리스 미술의 발명입니다, 이게. 아폴로니오스, 아르키오이, 아테나이오스, 에포이에즈. 에포이에즈는 이제 제작했다란 말이야. 이거는 폴리클레이토스 작품이지만 다른 사람이 꾸어냈다라는 뜻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작품으로부터 이런 변주를 생산해냅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동양권에서는 이렇게 반듯한 자세를 이집트 조형을 바른 자세다. 그리고 콘트라포스토 자세, 한쪽 발에 체중을 몰아싣는 자세를 약간 이제 불량스럽게 보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한쪽 다리에 체중 싣고 있다가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쪽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왼발에 실렸던 체중을 오른발에 바꾸는 순간에 아까 우리가 봤던 앞뒤 좌우의 모든 균형 관계, 고개도 이렇게 또 저렇게 돌리고 바뀌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맷돌 돌아가듯이 배꼽을 중심으로. 이 불량하다고 본 거예요. 서양에서 이걸 아름답다고 본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미술의 진보가 시작됐다. 왼쪽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역시 오른팔 들어올린 것만 빼면 똑같죠, 그죠? 도리포로스를 그대로 뺏긴 겁니다. 콘트라포스토가 그리스의 발명인데요. 월간 미술 용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데비덴다라는 이탈리아다. 인체 입상에서 인체의 중앙선을 S자로 그리는 포즈다. 정면을 향해 꼬닥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아닙니다. 콘트라포스토는 데비덴다라는 뜻이 아니고 마주 놓인다. 서로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월간 미술 용어 사전에는 인체 입상에서 인체 중앙선을 S자로 그리는 포즈다. 아닙니다. 상하 좌우 전후 관계가 제각기 무겁고 가볍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돌출하고 후퇴하고 서로 각각 대응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기원전 5세기 고전기에 발명된 콘트라포스토는 알파벳 S하고 상관없습니다. 알파벳 S는 그로부터 150년 뒤에 헬레니즘의 발명이에요. 고전기 아닙니다. 다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월간 미술 용어 사전이 단 한 줄도 맞는 게 없어요. 이걸 이제 S커브라고 이렇게 S를 그려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S입니까, 이게? 거꾸로 그려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S커브가 보여요? 이게 S커브입니다. 남자, 여자. 이게 S커브야. 이게 S커브야. 이게 헬레니즘 S커브입니다. 언젠가는 고쳐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고쳐봤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포스토에서 한쪽 발에 체중을 싣는, 몰아 싣는 자세라고 그랬는데, 무게 중심이 발에만 어디 기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벽에 앉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말에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이 모여서 누가 최고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래가지고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그 작품들이 지금 카피들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약간 변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제는 부상당한 아마존의 여전사. 근데 여기서 맨 왼쪽 폴리크레이토스의 작품에는 아니 여기 딱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발에 체중을 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반쯤 싣고 여기에도 반을 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유명한 펠타 방패고요. 아마존 펠타 방패. 초승달 방패. 여기서 콘트라포스토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서도 한쪽에 기댔어요. 기댔고, 기댔습니다. 이것도 기대고 있잖아요. 여기 기대고 있는데, 팔을 기대고 있죠, 그죠? 아기를 안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기를 안고 있으면, 당연히 무게가 실린 이 왼쪽 발이 체중이 실려야 될 텐데, 오른쪽 발에 체중을 싣고 있습니다. 요 나무 때문에. 이 나무 기둥 덕분에
바깥에다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게 이런 식의 다양한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얘는 또 완전히 이런 걸 이제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고대 조각뿐만 아니라 가령 미켈란젤로 우비지 미술관에 있는 톤도도니 그 배경의 인물 다 이렇게 짝다리를 짓고 짝다리. 이건 뭐죠? 이 양반 왜 발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있어요? 오른발에 체중이 실려 있죠. 왜냐하면 헤라클레스 이 방맹이를 겨드랑이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뉜 거예요. 분산이 됐습니다. 응용된 콘트라포스토들. 그래서 결코 불량스러운 자세가 아니다. 자유로운 자세다. 조형의 역사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참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듯한 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밀로의 비너스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니도스 아프로디트인데요. 크니도스 뭐냐? 여기 이제 크니도스예요. 그리고 크니도스 왼쪽 위에 코스라고 섬 보이셔요? 코스 섬. 원래는 이 작품을 코스섬이 돈이 많단 말이야. 항해, 무역기지, 중간, 중개해가지고. 코스섬에서 프락시텔레스한테 우리가 아프로디테 신전을 하나 지을 텐데 거기 모실 신상을 근사하게 만들어 주시오. 하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이걸 딱 만들어 온 거야. 원래는 코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랬는데 프락시텔레스가 빨가벗은 여신상을 갖고 온 거야. 예를 들어서 범천동 성당에서 마리아를 주문했는데 빨가벗고 있다. 이거 됩니까 이게? 작품 수령 거부. 우리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크니도스에서 야 우리도 하나 필요한데 싸게 주려면 우리 줘라. 그러니까 이제 크니도스에서 갖고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이제 소문이 쫙 나가지고 크니도스에 참 이게 볼거리도 있고 또 영빨도 잘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떼지어서 순례객들이 몰려오는 거야. 갑자기 막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니까 크니도스가 이 아프로디테 때문에 돈을 쓸어 담으니까 코스에서 야 너네들 옛날에 크니도스 우리한테 돈 빌려간 거 있지 않았어? 우리가 그거 탕감해 줄 테니까 비너스 우리 줘.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가 됐다니까요. 안 팔았대요. 못 준다. 그래서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무수한 카피들이 제작이 됐고요. 다 크니도스입니다. 프락시텔레스는 이 작품을 제작할 때 프리네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예뻤다는 거야. 그리고 보티첼리 비너스, 그 비너스가 원래는 아펠레스의 비너스를 뺏긴 건데 이 아펠레스도 역시 프리네라는 그 당시 헤타이라 창녀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그죠? 심지어는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 무죄라, 이쁘니까 무죄다, 미녀는 무죄다, 뭐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삿날인데 바다에서 이제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을 걸었는데 이래도 신성모독이냐 하고 가슴을 딱 보여줬더니
당신은 무죄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크니도스 여기 서 있었고요. 주화로도 제작이 됐고 유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만들면 이제 팔리는 거예요. 까빌로노의 비너스 역시 크니도스 유형을 따라한 거고요. 이거를 보고 보티첼리가 비너스를 이제 그렸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로마 카피톨리노 박물관에 있는 카피톨리노 비너스를 보고, 그때 이제 보티첼리가 시스티나 벽화, 천장화 말고 이제 밑에 벽화 작업을 할 때 로마에 체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고 뺏겼다.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피치에 있는 메디치 비너스도 역시 같은 유형이에요. 그거를 보고 뺏기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시기적으로 봤다고요. 크니도스 비너스, 카피톨리노의 비너스, 같은 크니도스 유형입니다. 헤어스타일, 엉덩이. 엉덩이가 딱 붙어 있어요. 송곳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한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있죠. 옆에서 이제 뿌시럭 소리가 난 거예요. 사티로스가 덤불 속에 숨어서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니? 하면서 이제 얼른 이 가슴과 하체를 이제 가리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엉덩이를 딱 붙인 거예요. 그죠? 긴장한 겁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자, 이것은 델로스 섬에 있던 그 백군들의 선술집에서 나온 아브리테 상입니다. 아브리테가 목욕하려고 이제 쪼그리고 있는데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던 사티로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부러졌지만 원래는 이제 안 부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벌떡 일어나고 일단 방어선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놈이 포기를 하지 않고 이 팔을 걷어내려고 지금 팔뚝에 힘 들어간 거 보세요. 막 실랭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리테가 스레바로 따기를, 에로스가 또 자기 스레바 가지고 또 때리고, 지금 이제 서로 실랭이를 하는데 세게 맞아가지고 지금 발이 휘청하고 있죠. 그죠?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 아프리테가 별로 화가 난 표정이 아니고 왜 생글생글 웃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조각사를 다 통틀어 봐도 아프리테가 이제 제일 예쁜 여자잖아요. 판은 제일 못난 놈이란 말이야. 괴물이란 말이야. 근데 아프리테와 판이 서로 밀당을, 이런 주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주제들이 새로 발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요. 미와 추가 서로 격돌하는 장면입니다. 팔뚝이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목욕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목욕을 하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지금 이 양반은 앞을 볼까요? 이쪽을 볼까요?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처럼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혹이 달려있는 걸 봐서 이 팔이 지금 이제 부러졌지만 팔이 이 가슴을 감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지지대, 부러지지 말라고 이런 걸 이제 갖다 붙였는데 이걸 이제 깎아낸 거죠, 그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복원하고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허벅지가 붙었어요. 이거는 곤란한 자세란 말이죠. 우리가 쪼그려 앉아서 목욕할 때 두 다리를 어느 정도 벌려줘야지 안정적으로 쪼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두 허벅지를 붙이면 균형 잡기 힘들어요. 근데 왜 붙이고 있죠? 뒤에 이제 에로스가 서 있다가 엄마를 탁 칩니다. 엄마! 저기 누가 부스럭거려. 어머! 이러면서 허벅지 딱 붙이고 얼른 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죠. 어깨 이렇게 구부정하게. 엄마! 지금 누구 있어? 예, 루블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비티니아 도이달사스의 아프리스인데요. 쪼그리고 앉은 이 자세 뭐 100점이 넘고요. 루벤스 또 교묘하게 뺏겨가지고 이것도 또 여기서 뺏겼죠, 그죠? 얘도 뺏기고 루벤스가 이런 걸 잘 뺏겨요. 8년을 이탈리아에서 이걸 뺏겼어요. 그래서 안트베르펜 가서 많이 재활용을 했죠. 전부 도이달사스 유형이고요. 밀로의 비너스. 높이 2m입니다. 파로스 대리석. 되게 비싼 거예요. 만지면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밀로스 섬.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중립을 선언했다가 밀로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죠?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는 함부로 중립을 하면 안 돼요. 그 극장터 폐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EBS 이런 걸 보면 8등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턱끝서부터 정수리까지의 머리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7등신, 8등신, 뭐 9등신 그거는 1435년 이후의 일이에요. 15세기 이후입니다. 고대의 인체 비례는 발바닥 기준이에요. 발바닥. 그리고 15세기에 발바닥을 계속 기준으로 삼다가 알베르티가 처음으로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많이 실측을 해봤더니 같은 사람 발바닥 길이하고 머리 세로 길이가 거의 비슷하더라. 발바닥보다는 인체의 가장 고귀한 부분, 머리를 앞으로 우리 인체 비례의 기준으로 삼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심지어는 턱끝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턱끝부터 이마선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8등신인 경우에 이마선까지 기준으로 하면 10등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책도 쓰고 찍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러고 나서 16세기부터야 머리 기준 인체 비례가 굳어집니다. 근데 기원전 2세기 밀로의 비너스를 머리 기준, 이건 안 될 말이죠, 그죠? 상하 두 토막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인데 수요가 많아서 아마 들보 머리를 깎아서 쓰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등 쪽이 좀 부실하고요. 상하로 쪼갰을 때 아래쪽은 옷주름 때문에 거칩니다. 막 바람 소리가 막 나요. 위에는 뽀드득하고 말끔하고 관능적이에요.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 근데 이것도 헬레니즘, 그러니까 어둠, 그림자, 빛을 조형의 요소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 헬레니즘부터예요. 여기 효과적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벨베데레의 아폴론도 빨가벗고 있는데 활을 들고 있고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알몸인데 망토를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 망토의 그림자 때문에 주름 때문에 알몸이 더 빛나 보입니다. 곰브리치 서양 유사에도 이 작품이 나오는데요. 곰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해요. 밀로의 비너스는 옆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주시점이란 거야. 이게 주시점이다. 이게 정면 시점이란 거야. 측면 시점이 주시점이다. 아닙니다. 이 작품은 극장에서 발굴이 되는데요. 극장의 여기저기 건축물에 부속된 장식 조각으로 벽감 속에 우묵벽 안에 전시가 됐고 어떤 식으로 복원하든지 간에 측면 시점이 주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인 프로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왼쪽이 주시점입니다. 왼팔은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였는데요. 이 석재를 아끼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붙였고요. 구멍은 뭐냐? 이건 팔찌입니다. 금속재 팔찌를 폐용했던 흔적입니다. 예전에 데스몬드 라이먼디 이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을 봤더니 이게 이제 이것도 저지라는 거야. 이것도 저지고 이것도 저지인데 이것도 저지라는 거야. 쓰리젖. 속에 유선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야. 200명 중에 1명꼴로 쓰리젖이 있는데 밀로의 비너스가 바로 그런 거짓말입니다. 제가 독일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또 사우나가 남녀 공용이잖아요. 가슴 10만 개 봤습니다. 털없는 원숭이가 아니요. 여러 가지 복원 가능성들이고요. 군신과 같이 서 있었다. 거울을 들고 서 있었다. 사과를 들고 서 있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왼쪽은 카푸아의 비너스고 오른쪽은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팔이 떨어지긴 했지만 도상적으로 이 팔이 이렇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왼쪽은 아르의 비너스고요. 오른쪽은 카푸아, 중앙이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까지 나온 7가지 복원 가능성에 더해서 새로 논문이 나왔는데 실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실을 잡고. 방추, 실.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또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제한이 있다고. 밀로의 비너스가 어떻게 처음에 발굴이 됐느냐? 밀로스 섬, 프랑스 해군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 뿌띠에 중위가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삽 들고 야 우리 뭐 파갈 거 있으면 좀 파가자 기념품 삼아서 그리고 갔는데 이것저것 파고 있는데 옆에서 요르고스 현지 농부가 밀로스의 농부가 어머 이게 뭐지? 일로 와서 좀 보시오. 딱 보니까 밀로의 비너스가 딱 있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파쇼. 돈 있는 대로 다 꺼내봐. 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잖아요. 내일 우리가 갖고 가겠다. 잠깐 여기 좀 덮어놓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안 판다는 거야. 돈 도로 갖고 가라.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근데 그 첫 발견자 농부가 양반이 터키 파샤한테 이거를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래서 터키로 이제 출발하려는 순간에 배 이제 막 떠납니다. 그때 프랑스, 즉 샤를드 레셀리스가 도착해가지고, 야, 우리가 먼저 돈 줬거든. 영구권이 있다. 우선 협상권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한테 와이로도 좀 주고 요르고스한테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파리로 오게 된 거예요. 루이 18세에게 헌납했는데 루브르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부띠의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지만 처음에 발굴됐을 때는 밑에 이제 명문이 좌대에 같이 발견이 되는데요. 명문 기록입니다. 앞에 이제 좀 쪼개져 있고요. 무슨 안드로스죠, 그죠? 안드로스. 하게 산드로스 또는 아게 산드로스, 아게 산드로스. S자까지 떨어졌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 안드루, FOSN. 마이 안드로스의 무슨 이오케우스, 안티오케우스라고도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안티오키아 출신, T가 빠지고 안티오케우스 출신이 제작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조각은 남아있지는 않고요. 무슨 문제, 밀로이 비너스에 얽힌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굴 당시에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옮길 때마다 이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기록들이 다 조금씩 다른 거야. 두 팔이 있다가 없다가, 막 사과를 들고 있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막 상상해서 엉터리로 보고서를 쓴 거예요. 농부 이름도 막 다르고, 돈을 750프랑을 줬다고 그러는데 1000프랑을 줬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난리야. 명문 제작 시점,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요. 고의적 파손 흔적이 있다는 것, 두토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제 제한은 7개 또는 8개가 있고요. 양식적인 특징, 밀로이 비너스는 가슴이 너무 작아요. 엉덩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어린 소녀의 상체와 아줌마의 하체, 풍만한 하체, 이제 막 피어나는 이 상체. 이게 헬레니즘 취향이에요. 헬레니즘 취향입니다. 그 다음에 채색 흔적과 금속 장식들, 머리에도 구멍이 있고요. 팔에도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를 가로질러서 띠를 해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등등이 있습니다. 밀로스 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발굴돼서, 이 언덕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2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극장터는 다시 또 매몰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처음에 발굴했을 때 상태와는 오늘날 가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너무 크게 무너져서 이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밀로이 비너스. 우리가 고고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좋은 작품 아니다.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작가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 루블 박물관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고고학에서 이름이 알려진, 그리고 작품들이 남아있는 많은 리스트가 있잖아요. 걸작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원작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밀로이 비너스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맨 꼬랑지 자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무수히 만들어졌던 이 오지에, 변두리 극장에서
서 있었던 지역 작가, 이름 없는 지역 작가의 한 작품. 그나마 상체 하체가 재활용이 돼서 쪼개져서 만들어진, 팔도 따로 갖다 붙이고. 미스테리예요. 지금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어지간한 작가들은 어딘가 문헌에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유물이 한 1% 안팎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만점이 존재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0점밖에 안 돼요. 근데 100점조차도 부스러기 파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를 어느 자리에 위치시킬 것이냐. 너무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